오늘 8월 17일 오후 3시 한 40분가량 됐습니다. 오늘 홍준표 출마 선언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장작가 비평이라고 하는 이 잡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잡지죠. 제 서재에도 지금 어떤 대여섯건 있고 집에 몇십 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2009년, 10년, 11년, 12년에는 아마 여기에다가 저 책을 갖다가 그 글을 몇 번을 썼고 좌담회도 참석했습니다. 사실 백낙정 선생이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문학에는 박민규고 그다음 담론에는 김대호다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뒤로 제가 이 장자가 비평의 글을 아마 안 쓴 지는 한 7, 8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책을 들여다보지 않은 지도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장자가 비평을 보면서 어쨌든 이 장자가 비평에는 문학 작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책 담론 또는 경제 담론에 대한 새로운 걸 소개하고 그 다음 비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든지 창작이 있으면은 비평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세담론, 즉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주로 연구하고 생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세담론 내지 정책담론인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비평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디자인연구소 차원에서 사회디자인 비평이나 또는 담론가 비평이라고 하는 온라인 잡지를 만들어 볼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전쯤에 사회디자인연구소의 어떤 올해 사업계획으로 그때 잡았는데 뭐 결국 이렇게 구현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컨셉을 갖다 비슷하게 구현한 게 제3의 길인데, 제3의 길은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쓴 글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라 가지고 호흡이 좀 짧은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담론가 비평 정도 하려 그러면 호흡이 굉장히 긴데, 이게 뭐 책 비평이나 어떤 정책 비평이나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안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미완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담론의 어떤 이게 뭐 유통망, 담론은 생산은 어쨌든 이게 책이라든지 논문으로 되는데, 이것의 어떤 유통은 이제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담론가 비평이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 담론가 비평의 어떤 주된 대상은 이런 어떤 담론서입니다. 예컨대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책을 갖다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희룡이 쓴 책입니다. 이게 이제 대담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동연 전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 책을,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한민국 건기깨기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대선 주자들이 낸 책이 꽤 많을 겁니다. 한 몇십 권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책들을 갖다 빠짐없이 제가 이제 보는데, 뭐 직업적 업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본 책 중에는 그래도 수작이 이 원희룡이 말하다 요 책하고 김동연이 쓴 대한민국 건기깨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어떤 내용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 책에는 그 원희룡과 김동연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아주 집약되어 있는 책입니다. 나름대로 혼을 갖다가 이렇게 녹여내 가지고 쓴 책이라고 하는 느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갖다가 비평을 좀 하면은 한국의 어떤 담론 수준이 약간은 1cm라도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조만간 제가 이 의미 있는 어떤 이 담론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어떤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비평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세 담론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짧은 걸로서 이제 가장 이렇게 잘 정리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대선 출마 선언문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뭐 예컨대 8.15 경축사, 3.1절 경축사 같은 뭐 그런 기념사 경축사도 어쨌든 그 나름대로 그 어떤 청와대와 아니 정권의 어떤 이 지식과 지혜와 뭐 정략들의 어떤 총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이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꼼꼼하게 이제 뜯어보고 비평하는 그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 홍준표 예비후보 출마 선언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뭐 본인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의 어떤 이 경륜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 아마 최강 같아요. 예컨대 국회의원 후보, 국회의원 5번 했고요. 경남지사 2번을 했고, 원내대표 했고, 당대표 2번 했고,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해서 24%를 받은 분이거든요.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지금 홍준표만한 어떤 이게 이 다채롭고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안철수 대표도 국회의원 선수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안 해봤고 원내대표야 뭐 당연히 안 해봤고요. 뭐 당대표 해봤겠고 대통령 후보는 했겠지만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JP의 어떤 희망 편지라 그래가지고 이걸 쫙 쓰더라고요. 그게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뭐 짧게 계속 합니다. 저는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홍준표의 어떤 출마 선언문은 굉장히 이 정도가 아주 가치가 있는 뭐 그런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뜯어봤습니다. 이게 뜯어봤는데 주요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제목은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 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대를 진단할 때 과거에 해방 직후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듯이 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언급하고 베네수엘라를 언급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간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오늘만 살 것처럼 거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 되어서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사회의 시스템, 국가 제도를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바꾸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게 그 출마 선언은 자기 자랑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소신, 자신의 어떤 포부나 비전도 얘기하고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 자랑은 이제 풍부한 국정 경험과 강력한 리더십, 그 다음에 자신은 제로 디펙터 무결점 후보라고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자랑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게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그 장점과 강점을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홍준표로서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국가 운영의 기본 이념은 좌우 이념을 넘어선 국익우선주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은 여기다가 막 실용주의 갖다 붙이는데 여기는 국익우선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정치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걷고 국민통합을 갖다가 이루겠다 이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들이 다른 후보들이 잘 하지 않는 얘기를 갖다 했는데, 일단은 2024년이죠. 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다고 했고요. 대통령 중임제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고, 행정구조를 두 단계로 개편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들어본 듯 말 듯한 어떤 얘기인데, 이렇게 상당히 쓰기를 꺼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행정 시스템에 과감하게 도입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구조 조정하고 국정의 효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남들이 잘 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구치적 부동산 문제는 도심 고밀도 개발하고 공공부분 쿼터 아파트 4분의 1 값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날선 얘기하죠.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 폐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노동의 경직성을 이렇게 선봉에 서서 이렇게 가로막는 게 강성 노조긴 한데, 그 노조 뒤에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한국 사회의 어떤 오래된 어떤 섭속들이 사실은 딱 버티고 있는 거라 가지고, 이게 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노조는 어쨌든 간에 노동조합 노동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뒷받침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뒷받침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노조의 어떤 권리를 이렇게 정지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노동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노조만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강성귀족 노조하고 일점 불사의지를 이렇게 피력한 후보는 별로 없죠. 지금 이제 장기표 후보하고 윤희수 후보가 지금 요 귀족 노조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얘기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수시대 정시를 3대7 구조로 가져가는 건지 5대5로 가져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시를 대폭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 교육 현실을 아는 전문가들이 사실 이 얘기 많이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판 엄서제도인 로스쿨 어학전문대학은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알기 쉬운 얘기죠. 이게 사실 뭔가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개혁이 아니라 이제 개학으로, 즉 현대판 엄서제도처럼 운영되다 보니까 아예 폐지한다 이 얘기인 되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원래의 어떤 취지에 맞게 개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아마 폐지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도 아주 화끈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 폐지를 얘기를 갖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은 수사기소권 분리는 유지하네요. 그러니까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안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한다는 거고요. 공수처 폐지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서 한국형 FBI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감사원은 직무회계 감사 능력 높이기 위해서 계좌 추적권 부여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최재형 후보가 사실 할 만한 공약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외교 안보, 북한 통일 문제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대북 정책 기조는 상호 불간섭주의와 최대 경쟁주의를 원칙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걸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한다 그랬습니다.
그 독일식 통일 정책은 상호 불간섭주의가 아닌데 어쨌든 역시 독일식 통일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가지고 상당히 좀 어떤 착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호 불간섭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이 북한이 이 이른바 조국 해방 또는 이 남조선 해방 또 통일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여기는 그동안은 평화 통일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제는 이거 상호 불간섭주의라는 거는 이제 그냥 통일을 갖다가 대충 접어두자 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동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또 현실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또 뭔가 선명한 전환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간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방 4군 체제, 그 다음에 모병제 지원병제 전환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EBS만 남기고 KBS하고 MBC를 민영화하여 민간 방송 시대 열겠다 이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저는 그 후보들 중에서 글쎄 저는 홍준표 후보만큼 자신의 어떤 이 공약을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글쎄 있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후보들하고 제가 좀 또 비교를 해보면 근데 하태경하고 윤희수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어떤 책무인 외치 얘기가 싹 빠져 있습니다. 그 원희룡 출마 선언문을 봐도 원희룡도 이제 미중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강국 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내치 내지 경제 어떤 정책 노선의 연장으로서 지금 외치를 갖다 바라보는 어떤 이 미중 경쟁을 바라보는 어떤 경향이 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윤석열과 최재형 출마 선언문에는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 즉 정체성, 보수 정체성인데 철학과 가치와 스탠스만 쭉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 정책들은 없습니다. 원칙만 얘기를 해놨는데 홍준표 출마 선언문에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누가 싸우겠다는 것인지가 뚜렷합니다. 이게. 그리고 자신의 강점, 장점 내지 자랑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시대의 어떤 주된 대립물을 갖다가 해방 직후에는 공산주의 물결이었는데 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 그 다음에 좌파 사회주의 국가화다라고 딱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선명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지만은 다른 후보들에게서 점차 듣기 힘든 날카롭고 선명한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홍준표에 대해 가지고 참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작년에 제명이 됐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제명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소송을 하는데 홍준표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해서 당선돼서 복당을 신청을 했는데 복당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미래통합당 국힘당 바깥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동명상련도 있고 또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랑 가까이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멀리서 보면 저 어떤 그분의 어떤 말하고 콘텐츠만 본다 그러면 홍준표가 아주 콘텐츠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다음에 아주 그 정치적 감각도 있고 정치적 메시지도 잘 다루고 그래서 이 홍준표 같은 능력 있는 어떤 정치인을 갖다가 왜 이렇게 그 디스를 갖다가 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게 참 굉장히 오랫동안 미스터리였고 참 제가 참 여러 사람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가까이 일을 해본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사실 저는 그 미스터리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홍준표 정도의 경력이다 그러면 지금은 홍준표 사단이 만들어져야 사실은 되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대세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들어와 가지고 홍준표가 지난 한두 달 동안 이 하는 어떤 말하고 행동을 보니까 아, 홍준표가 정말로 재성박덕한 존재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지금 이준석하고 편먹고 지금 윤석열을 갖다가 막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아마 지금 윤석열만 이렇게 그냥 쓰러뜨리면은 자신한테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회가 정권 교체로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그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이준석하고 편먹어 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을 때리고 그다음에 최재형을 폄하하고 뭐 그게 지금 연념이었거든요. 이거는 좀 뭔가 이 큰 어떤 정치인의 면모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 일을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홍준표는 이 홍준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좀 이해가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홍준표의 적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나 최재형이 아닌 것 같아요. 홍준표의 어떤 과거 자신의 어떤 섭하고요, 섭성하고 자신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적은 홍준표 같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은 이제 뉴 홍준표 플랜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 개선 작업들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홍준표가 독고다이로 유명했는데 독고다이가 아니라 이제 같이 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갖다 과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홍준표하고 윤석열하고 최재형은 끊임없이 사람을 갖다 만나러 돌아다닙니다. 이게 어떤 가치를 상징하거나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홍준표는 지금 그 일을 갖다가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는 윤석열과 최재형한테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윤석열과 최재형은 구체적인 도대체 자기가 어떤 나라 만들 것이고 그걸 위해 가지고 뭘 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하고 싸울 것인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자신의 어떤 특장점 내지는 강점을 확 선명하게 이렇게 피력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홍준표의 적은 윤석열, 최재형 원희룡이 아니고 홍준표 자신 과거의 홍준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제가 제일 답답한 후보가 최재형입니다. 최재형은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어떤 강점이나 장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 이분이 이제 감사원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정부와 공공기관을 갖다가 감사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우리 시대 최대의 어떤 개혁은 정부와 공공개혁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개혁, 규제개혁, 인사조직 관련된 개혁, 공공기관 개혁 등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 감사원장을 했다는 분이 이 부분을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규제개혁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감사원장하고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게 누구나 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 점에서 이게 자신의 어떤 이 가장 주된 무기가 뭔지, 주된 강점이 뭔지를 갖다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잘 어떤 이해하고 자신이 나름대로 그 어떤 소신화되어 있지 않은 얘기를 안 하는 분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습에 의해 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판사 경험하고 감사원장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잘 정연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시대의 정신을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데 그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갖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와중에 지금 홍준표가 지금 감사원 관련된 공약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홍준표는 이제 개별 성능 자체는 최강입니다. 최강의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네트워킹과 공동 작업이 안 되는 아주 슈퍼컴퓨터 같은 존재 같아요. 근데 이제 최재형 같은 경우는 인품과 덕망이 있죠. 따라서 네트워킹을 갖다 할 수 있는 소켓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트워킹 능력은 아주 최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점과 강점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참 컴퓨터 같습니다. 이게. 자, 앞으로 오늘 제가 뭐 짧게 그냥 홍준표 출마 선언문만 갖고 얘기했는데, 홍준표 출마 선언문 외에도 지금 다른 후보들의 어떤 출마 선언문에 대해서도 좀 비평을 갖다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책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좀 비평을 갖다가 할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